인생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무료 예약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아델 노래주점.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노래방이지만 밤이 되면 그곳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조용한 낮과는 달리 저녁 9시가 넘어가면 도우미들을 부르는 손님들이 찾아들고 그녀들은 노래방이라는 무대를 무심한 듯 유연하게 오가며 살아간다. 그 중 한 명, 이름을 유정이라 하자. 유정은 늘 검은색 외투를 입고 다녔다. 노래방이 끝나고 돌아갈 때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매일 오후 6시 어린 조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7시에 노래방 건물 뒷골목에 있는 카센터 옆 공터에 도착해 있었다. 거기엔 다른 도우미들도 하나둘 모였다. 서로 말을 섞진 않았다.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담배 한 대 피우고 대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도 그랬다. 유정 씨, 방 들어가세요. 사장이 무전기를 통해 번호를 부르면 유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노래방 문을 여는 순간 남자 셋이 웃고 있었다. 모두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맥주병,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마른 안주가 이미 반이나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유정을 보자 반갑다며 손뼉을 쳤다. 이야, 오늘 도우미 잘 뽑았다. 어디서 일해요, 아가씨? 유정은 웃지 않았다. 그저 빈 의자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노래 한 곡을 눌렀다. 조용필의 꿈, 반주가 흘러나오고 그녀는 낮게 읊조렸다. 남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야, 분위기 싸하다. 그래도 노래는 잘하네. 이 언니 베테랑인가 보다. 유정은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겨우 4개월째였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건 단 하나의 이유였다. 동생 부부가 사고로 죽고 5살짜리 조카가 유정의 품에 들어온 그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조카 병원비, 학원비, 생활비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었다. 낮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고 저녁엔 도우미였다. 스스로를 사라지는 사람이라 불렀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길 바랐고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믿었다. 그날 밤 노래방을 나와 공터에 도착하자 다른 도우미 한 명이 담배를 던져줬다. 유정은 받지 않았다. 너 계속 이 일 할 거야? 처음으로 말을 건 건 민정이란 여성이었다. 두 아이 엄마였고 이 일을 한 지 8년이라고 했다. 언니, 나 그냥 잠깐 하려던 거였는데 잠깐이 벌써 1년이더라. 유정은 말없이 웃었다. 나도 그렇게 되려나 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날 이후 유정은 민정과 조금씩 말을 섞었다. 둘은 방이 겹치면 서로 눈빛으로 알려줬고 때로는 퇴근 후라면 한 그릇을 함께 먹기도 했다. 비가 내리던 날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카 때문에 이 일 하는 거지? 유정은 놀라지 않았다. 네. 조카 하나 있어요. 애는 아무것도 몰라야 하니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남편이나 몰래 빚지고 도망간 날부터 나도 애들한텐 절대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안 알려줬어. 유정은 민정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은 사람도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게 참 슬퍼요.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지킬 게 있다는 건 아직 사람이란 증거야. 난 그렇게 믿고 살아. 그날 이후 유정은 이 일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하루하루의 생존, 그리고 사람 사이의 묘한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익숙한 노래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유정의 고등학교 동창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유정을 보자마자
술잔을 놓고 벌떡 일어났다. 유정아? 너 맞지? 유정은 얼어붙었다. 도망치듯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남자의 말이 들렸다.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잠깐 얘기 좀 하자. 노래방 문이 닫히자 유정은 계단을 뛰어내리듯 내려갔다. 숨이 가빠왔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도 그 얼굴을 보는 것도. 김태석,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지만 조용한 성격이었다. 딱히 말을 많이 섞진 않았지만 유정의 기억 속에 그는 늘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태석은 그녀를 보며 당황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혐오도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유정은 그의 시선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터까지 뛰어나와 버렸다. 그날 밤은 아무리 방을 더 불러도 그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고 둘러대고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조카가 자고 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덜덜 떨며 컵라면을 끓였다. 그는 왜 거기 있었을까? 회식, 우연이었을까? 혹시 일부러? 다음 날 낮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낯선 쪽지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 유정아, 어제는 미안했어. 괜찮다면 차 한잔 하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 태석이야. 쪽지 아래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유정은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보다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그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유정은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다음 날 밤, 그녀가 또다시 방을 배정받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다시 태석이 앉아 있었다. 이번엔 혼자였다. 맥주만 한 병.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기다렸어. 유정은 문을 닫지도 않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태석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괜찮은 거야? 그거 하나 묻고 싶어서 온 거야. 그 순간 유정에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흔들렸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질문 하나에 숨이 막힐 정도로 울컥해졌다. 왜요? 왜 하필 나예요? 그렇게 많고 많은 도우미 중에. 아니, 난 널 찾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 진짜 우연이었어. 근데 보고 나니까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유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게 그녀의 현실이었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친구로. 유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반주는 흐르고 있었고 조용한 노래가 흘렀다. 태석은 말없이 잔을 채웠고 그녀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도우미예요. 친구랍시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나랑 얘기하고 싶어요? 응. 너니까, 유정이니까. 그 말에 유정은 눈물이 났다. 그 순간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유정이 아닌 그냥 도우미 혹은 이름 없는 여자. 그리고 그 밤 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편의점에서 컵커피 하나씩 들고 서울 외곽의 작은 철길 옆 벤치에 앉았다. 모처럼의 밤 공기, 모처럼의 침묵. 그녀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목소리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 살고 싶어서 이 일 시작한 거야. 그럴 것 같았어. 근데 이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을 듣고도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그 순간 유정은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 희망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노래방 문이 닫히자 유정은 계단을 뛰어내리듯 내려갔다. 숨이 가빠왔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도
그 얼굴을 보는 것도 김태석,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지만 조용한 성격이었다. 딱히 말을 많이 섞진 않았지만 유정의 기억 속에 그는 늘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태석은 그녀를 보며 당황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혐오도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유정은 그의 시선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터까지 뛰어나와 버렸다. 그날 밤은 아무리 방을 더 불러도 그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고 둘러대고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조카가 자고 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덜덜 떨며 컵라면을 끓였다. 그는 왜 거기 있었을까? 회식, 우연이었을까? 혹시 일부러? 다음 날, 낮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낯선 쪽지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 유정아, 어제는 미안했어. 괜찮다면 차 한잔 하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 태석이야. 쪽지 아래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유정은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보다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그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유정은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다음 날 밤, 그녀가 또다시 방을 배정받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다시 태석이 앉아 있었다. 이번엔 혼자였다. 맥주만 한 병.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기다렸어. 유정은 문을 닫지도 않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태석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괜찮은 거야? 그거 하나 묻고 싶어서 온 거야. 그 순간 유정에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흔들렸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질문 하나에 숨이 막힐 정도로 울컥해졌다. 왜요? 왜 하필 나예요? 그렇게 많고 많은 도우미 중에. 아니, 난 널 찾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 진짜 우연이었어. 근데 보고 나니까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유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게 그녀의 현실이었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친구로. 유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반주는 흐르고 있었고 조용한 노래가 흘렀다. 태석은 말없이 잔을 채웠고 그녀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도우미예요. 친구랍시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나랑 얘기하고 싶어요? 응. 너니까, 유정이니까. 그 말에 유정은 눈물이 났다. 그 순간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유정이 아닌 그냥 도우미 혹은 이름 없는 여자. 그리고 그 밤 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편의점에서 컵커피 하나씩 들고 서울 외곽의 작은 철길 옆 벤치에 앉았다. 모처럼의 밤 공기, 모처럼의 침묵. 그녀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목소리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 살고 싶어서 이 일 시작한 거야. 그럴 것 같았어. 근데 이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을 듣고도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그 순간 유정은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 희망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그날 이후 유정은 노래방에 나가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하루를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민정은 그런 그녀를 보고 물었다. 뭔 일 있어? 그냥 잠깐 쉬려고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깊어졌다. 쉬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쉬면 돌아오기가 더 무서워진다. 유정은 그 말이 무섭게 가슴에 박혔다. 유정은 휴대폰을 꺼내
태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시간 돼요? 답은 금방 왔다. 어디로 갈까? 그날 두 사람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북카페에 앉아 한참을 얘기했다. 말보단 침묵이 많았고 대화보단 눈빛이 오갔다. 하지만 유정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녀를 회복시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정은 민정에게 말했다. 나 일 그만두려고 해요. 민정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곤 천천히 입김을 뱉으며 말했다. 그래. 잘 됐네. 그럼 너는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돌아간다뇨? 사람 사는 곳으로. 난 아직 거기까진 못 가겠더라. 유정은 민정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민정은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였다. 유정은 겨우 그 문턱에 서 있었고 그날 밤 유정은 이력서를 출력해 한 손에 들고 옷을 차려입고 은행 상담 약속을 잡고 있었다. 조카는 아직 학원에 있었고 평소보다 조용한 오후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사장이었다. 유정 씨. 잠깐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급하게 방 하나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래? 유정은 망설였다. 이미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가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1시간만 도와줘. 2배로 줄게. 라는 말에 그녀는 천천히 이력서를 내려놓았다. 그게 실수였다. 그 방에 들어서자 느낌이 이상했다. 남자 2명, 낯선 얼굴. 술병은 비어 있었고 방엔 이상할 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그중 한 명이 유정을 보며 말했다. 들어오자마자 무섭게 굴진 말자고. 우리도 그냥 놀다 갈 거야. 유정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노래를 부르는 척하면서 출입문 근처를 다시 살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 하나가 갑자기 문 쪽으로 다가와 잠금 장치를 걸었다. 뭐 하세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한 명이 웃었다. 그냥 노래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좀 더 오래 있자고? 이 돈이면 괜찮잖아? 그리고 테이블 위에 현금 뭉치가 올라왔다. 유정은 몸이 굳어졌다.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협박이었고 위협이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장이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남자들은 짜증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유정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고 방을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와서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길 한복판,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골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용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유정은 태석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았다. 조카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다. 며칠 후 민정이 전화를 했다. 그 방, 내가 안 갔으면 나였어. 미안해요. 아냐, 그게 아니고 그 남자들 원래 그런 애들 아니었어. 누가 일부러 널 불러들이려고 한 것 같아. 유정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뭐라고요? 내가 아는 손님이 말하길 내 이름이 적힌 수첩을 봤다더라. 유정이 괜찮은 애라고 꼭 부르라고 했다고. 그 말에 유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군가 그녀를 노래방 도우미 유정이 아니라 유정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그리고 그 순간 태석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기다렸어. 널 보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 너니까. 그는 정말 우연히 만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를 찾고 있었던 걸까? 며칠 동안 유정은 태석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 역시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그날 밤 이후 서로에게 말을 아꼈다. 하지만 마음속엔 선명한 균열이 생겨버렸다. 태석이 일부러 날 찾은 건 아닐까? 그가 그 방에 있었던 것도 두 번째 다시 나타난 것도 너무 정확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날 자신이 들어간 위험한 방, 그 이름이 적힌 수첩, 모든 게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다. 유정은 처음으로 태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유정은 핸드폰을 꺼내
그의 이름으로 된 정보를 검색해봤다. 김태석, 38세, 대기업 기획팀 과장. 명함엔 그렇게 적혀 있었지만 인터넷엔 그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SNS도 없었고 뉴스나 언론에도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말해준 회사 앞까지 직접 나가봤다. 퇴근 시간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태석을 찾았다. 그는 없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유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태석은 끝내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확신하게 됐다. 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유정은 태석이 준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주소의 건물 뒷문, 조용한 주차장,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봤다. 낡은 간판 하나, HPNC 기획실. 그 이름은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회사였다. 그때였다. 건물 안쪽에서 태석이 나왔다. 한 손엔 노트북 가방, 다른 손엔 폰을 쥐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유정은 그를 피해 얼른 몸을 숨겼다. 하지만 태석은 그녀를 보지 못한 듯 곧바로 차를 타고 떠났다. 그의 차를 따라갔다. 걸어서, 지하철로, 택시로. 유정은 그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다. 그곳은 명확히 유정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 담벼락엔 전기,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입구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태석은 그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그는 이미 그 안에 사람이었다. 그 순간 유정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평범한 동창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고 찾고 있었고 접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정은 오랜만에 민정을 만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 언니, 혹시 이 일 하면서 누가 특정 도우미 찾는 거 본 적 있어요? 민정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가끔 아주 잘 차려입은 손님들 중에 특정한 이름을 부르는 애들이 있어. 유정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지. 근데 그 중에 이상한 사람 하나 있었어. 민정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 사람은 항상 혼자 왔고 술도 안 마셨어. 그냥 앉아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한 번은 유정 내가 방 들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그냥 나간 적도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정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사람 김태석 아니야?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이었어. 다음 날 유정은 태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 좀 해요. 장소는 그녀가 제안한 곳, 예전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병원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였다. 태석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나타났다. 여전히 단정한 정장, 반듯한 눈빛, 차분한 말투. 하지만 유정은 그의 눈빛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였다. 당신, 날 알고 있었죠? 노래방에서 나를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찾은 거였죠.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긴 침묵,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너 찾으려고 일부러 갔어. 유정은 숨을 멈춘 채 태석을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냥 해요. 지금 여기서 다 말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18.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내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어. 유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말은 너무 뜬금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동생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니,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나니까. 태석의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듯 갈라져 있었다. 그날 나랑 내 동생이 같이 있었어. 나랑 몰래 알바를 하러 가고 있었거든. 학원도
집도 아닌 곳에 가고 있었지. 근데 내가 그날 장난삼아 무면허 오토바이를 몰았고 내 동생을 뒤에 태웠어. 그때 트럭이 튀어나왔고 나는 다행히 튕겨나갔지만 내 동생은 그대로, 유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 사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혼자 지나가다 사고 났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버지는 빚에 쫓겨다녔으며 유정은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고통의 시작에 김태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유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 가족이 그렇게 망가진 거 보니까 겁이 났어. 그냥 멀리서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만 보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노래방 도우미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난 더는 도망칠 수 없었어. 내가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내가 이 일 왜 시작했는지 알아요? 내가 조카를 키운다고 했잖아.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매일 이 일이 나를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나날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걸 누군가 봐주길 바랐거든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었다니. 당신이 내 가족을 부수고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넣었고 당신이 이제 와서 나를 구한다고요? 유정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자신조차 모르게 터져나온 절망의 웃음이었다. 당신, 구원자처럼 나타났지만 실은 더 깊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알아. 태석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해. 회사 그만뒀고 지금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이든 뭐든 됐어요. 유정은 단호히 말했다.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그날 이후로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야 했어요. 근데 당신은 내 고통을 확인하려고 돌아왔고 그걸로 당신 죄책감을 덜려고 한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걸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발밑에 바닥이 꺼져내리는 느낌이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러웠다. 그날 밤 유정은 조카를 꼭 안고 잠들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나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노래방에 다시 출근했다. 이젠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얼굴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술잔을 채우고 노래를 틀고 손님 옆에 앉아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내 삶을 망쳤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차례야. 그날 이후 유정은 감정을 완전히 지웠다. 그 어떤 손님의 손길에도 언짢은 말에도 웃으며 맞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그녀의 무기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태석의 주변을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SNS 계정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비공개로 되어 있었지만 태석의 회사 동료였던 사람들의 계정 몇 개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모임에 자주 나가는지, 심지어 그의 약혼자에 대한 단서까지도 얻게 되었다. 맞다. 태석은 약혼한 상태였다. 심지어 약혼자는 한중경 건설회사의 대표 딸. 결혼은 2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유정은 처음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입꼬리를 말없이 올렸다. 완벽하네. 내가 망가졌던 만큼 너도 다 무너지게 해줄게. 그녀는 민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언니, 나 손님 하나 접근하고 싶은데 진짜 고급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민정은 유정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하려는진 모르겠지만 함부로 무너지진 마. 이제 무너질 거 없어요. 며칠 뒤 유정은 강남의 고급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상류층 손님
전용이라는 말이 붙은 곳이었다. 접객 도우미들 대부분은 외모는 물론 학력까지 갖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유정은 당당히 그 안에 들어갔다. 이미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첫 번째 목표는 태석의 약혼자 윤서희. 유정은 그녀가 다니는 요가 센터를 찾아냈고 일부러 수업을 같이 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차분한 말투,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성격. 윤서희는 단번에 유정의 관심을 끌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뵈어요? 3시 반 수업 자주 나오시나 봐요? 네. 직장 다니면 이 시간밖에 안 돼서요. 전 서희예요. 아, 전 수진이요. 유정은 당연히 가명을 썼다. 몇 번의 만남 이후 둘은 간단히 커피도 함께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서희는 의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지 확신했고 그 안에 들어온 누군가가 자신의 파혼을 노리고 접근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정은 기다렸다. 서희가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런 날이 왔다. 이제 드디어 웨딩 촬영이 끝났어요. 신랑이랑 별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서희는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거기엔 태석의 얼굴이 있었다. 말쑥한 턱시도, 따뜻한 미소. 유정이 알던 그 얼굴. 유정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신랑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기도 해요. 그날 밤, 유정은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좀 만나요. 무슨 일이야? 너한테 마지막 기회 줄게. 지금이라도 모든 걸 약혼자에게 말하든가. 아니면 내가 말할게. 태석은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그냥 내가 살았던 지옥을 너도 한번 살아보라고. 유정은 침착하게 서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 요가 수업, 브런치 모임, 웨딩 플래너 상담까지. 처음엔 자연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친밀하게. 그녀는 철저히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서희는 점점 유정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둘은 와인바에서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서희는 평소와 달리 조금 알딸딸한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결혼이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야. 왜요? 태석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 핸드폰도 요즘 자주 바꾸고 전화도 자주 끊고. 그리고 이상한 건 우리 집에 와서도 자꾸 창밖을 봐. 유정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응, 그치만 나 가끔 생각해. 이 결혼 진짜 맞는 걸까? 유정은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오빠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 얘기는 안 해줬어요? 서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한 명 있었대. 오래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여자가 동생을 잃고 가족이 망가졌고 그러고는 사라졌대. 근데 그 얘기하면서 너무 미안해하더라. 마치 자기가 그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는 듯이. 유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마치 자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 순간 유정의 머릿속에서 복수의 계획이 하나 더 세워졌다. 태석의 거짓말을 그의 약혼자 앞에서 직접 까발리는 일. 며칠 뒤 유정은 민정의 도움을 받아 녹음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일부러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예전 얘기 좀 더 해볼까? 너 우리 동생 이름 기억해? 유진이. 그래, 유진이. 너 유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내가 오토바이 태워서 뭐라 그랬지? 엄마에겐 말하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무면허였으니까. 그 얘긴 왜 꺼내? 그게 지금부터 너의 결혼 선물이야. 녹음은 끝났고 유정은 그것을 서희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그리고 하루 뒤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수진 이거 뭐야? 서희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혹시 이 여자 너야? 유정은 말없이 조용한 카페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놨다. 내 본명은 유정이야. 태석이 말했던
그 고등학교 동창, 동생을 잃고 가족이 무너지고 결국 나는 노래방 도우미가 됐어. 그리고 내 약혼자는 그 모든 시작이었지. 서희는 말없이 유정을 바라봤다. 그 눈엔 분노, 혼란,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왜냐고? 너는 이제라도 도망칠 수 있잖아. 나는 그때 그 사고로 모든 걸 잃었는데 너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서희는 일어나서 문을 나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결혼식 취소 소식이 기사로 터졌다. 오호건설 윤설이 결혼 2주 앞두고 파혼. 상대 남성 측의 과거 문제로 혼인 파기. 유정은 그 기사를 보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문 앞에 검은 우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메모. 당신도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 10년 전 그날 밤 유진이가 왜 오토바이에 올랐는지 당신은 기억 못하죠? 사진 속엔 유정이 동생에게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 장소는 학교 뒤편 자전거 보관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유정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나지 않았던 조각, 숨기고 있던 진실. 그녀는 그날 유진에게 돈을 건넸다. 그 돈으로 유진은 태석을 따라 나섰고 그게 죽음으로 이어졌던 것. 유정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과거에 점점 침식당하고 있었다. 사진 속 10년 전 자전거 보관소. 유정은 확실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돈을 건넸다. 유진은 그걸 받았다. 기억은 흐릿했고 마음은 더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머릿속 깊숙이 밀어넣어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게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유정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낸 걸까? 태석, 서희,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이 사진 말고도 많아요. 당신이 진짜 진실을 원한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 유정은 곧장 택시를 탔다. 주소는 낡은 고시원. 서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오래된 다세대 건물. 3층 304호. 그 문을 열자 방 안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 형광등 불빛 하나. 탁자 위엔 사진 수십 장이 흩어져 있었다. 누구세요? 유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유진이랑 같은 반이었던 강성호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어요. 유정은 말을 잃었다. 성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안엔 유진과 성호가 교복을 입고 교실 뒤편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유진이 저랑 사귀었어요. 근데 당신이 그걸 싫어했죠.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아이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진이 당신한테 돈을 받으러 간 거예요. 나랑 도망치겠다고. 유정의 눈이 커졌다. 그게 그날이었어요? 예, 당신이 준 돈으로 유진이는 저랑 멀리 가려고 했어요. 근데 태석이 나타난 거죠. 오토바이 태워주겠다고. 딱 한 번만 타보자고. 유정은 눈을 감았다. 그날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딘가 설레 보였고 결심에 찬 표정이었다. 하지만 유정은 철없는 짓 그만하라며 무심하게 돈만 건네주고 돌아섰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유진을 밀어냈고 태석은 유진을 데려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뻑뻑했다. 모든 것이 엉켜 있었다. 선하고 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인 복잡한 진실. 유정은 묻지 못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우는 말없이 웃었다. 이제서야 나도 살고 싶어졌거든요. 당신이 복수하는 걸 보면서 나도 뭔가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유정은 태석을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그녀가 불렀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재개발 지역. 낡은 상가, 건물 옥상,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 태석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정장은 더 이상 잘 맞지 않았다. 이제 뭘 더 원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유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녹음기와 사진을 꺼냈다. 이게 내가 말하지 않았던 나머지 진실들이야.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한 것들. 그걸로 날 협박할 거야? 아니, 이제 협박 같은 건 필요 없어. 유정은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법률 대리인 명의의 고소장 사본. 나는 너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위증과 은폐 혐의로 수사에 협조할 거고. 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쳤어? 아니, 이제 제정신이야.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넌 날 가만히 있고 싶었겠지. 하지만 나는 이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어. 그리고 살아서 너를 끌어내릴 거야. 태석은 말없이 뒤돌아섰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진심인지 공포인지 죄책감인지 유정은 더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유정은 조카에게 카드를 한 장 건넸다.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분명 있어. 이모가 그걸 보여줄게.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을 마주보고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고 진짜 자신에게 돌아온 첫 인사 같았다. 태석은 정식으로 고소당했다. 유정의 진술, 녹취 파일, 사진, 증언.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방으로 막으려 애썼지만 이미 언론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SNS엔 그를 고발하는 폭로성 글들이 번지듯 퍼졌다. 태석의 회사는 그를 즉시 해고했고 야코는 파기된 지 오래였으며 그가 소속되어 있던 사회적 서열에서 그는 완전히 추락했다. 재판 과정은 복잡했지만 10년 전 사고의 정황, 무면허 운전, 은폐, 그리고 유정에게 접근의 사실을 숨기며 오히려 심리적 조종을 했던 점까지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태석은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 번도 유정을 다시 쳐다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나갔다. 유정은 방청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기분.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한 기자가 물었다. 피해자 유정 씨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유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난 내 인생을 이제 다시 살아야 해서요. 그리고 돌아섰다. 며칠 후 유정은 그동안 살던 집을 정리했다. 그 안엔 오래된 컵, 고장난 가습기, 그리고 유진의 사진이 붙어 있던 오래된 벽지가 있었다. 그 앞에서 조용히 촛불을 켜고 말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주는 것 같아. 그녀는 사진을 껴안았다. 처음으로 분노도 후회도 아닌 따뜻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음 날 유정은 이사를 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 시외버스에서 내려 작은 원룸이 딸린 상가, 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거긴 그녀가 새로 얻은 공간이었다. 작은 독립서점, 책을 좋아하던 유진을 떠올리며 작은 서점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유정 책방 잃어버린 이름들을 위한 공간. 간판엔 그렇게 써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책을 읽었고 옆집 분식집 아주머니가 간식을 주고 가기도 했다. 유정은 거기서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작은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책방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윤서희였다. 둘은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기까지 왔네요. 이름 참 예쁘네요. 잃어버린 이름들을 위한 공간.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유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희는 책 한 권을 골라 계산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언젠가는 우리 둘 다 잘 사라지겠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나갔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조용히 멀어졌고 바닷바람이 책장을 한 장 넘겼다. 밤, 유정은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나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책방 주인이에요. 유진의 언니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펜을 놓고 불을 껐다. 창밖엔 파도 소리, 그리고 달빛 아래 유정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